예, 주가 상승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도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구리 가격의 오름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를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원자재 가격, 그 원자재를 보는 분들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구리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미스터 코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봤을 때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최근에 구리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는 경기가 분명 회복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구리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회복을 갖다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식만 놓고 보면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EPS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 원자재는 경기의 동행지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더딘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 원자재 안에서도 유독 튀는 부분들이 구리거든요. 그렇죠. 구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공급 차질 요인으로만 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수요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중국 쪽 글로벌 50%의 수요를 차지하는 중국 쪽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식의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이런 좀 중국의 이런 수요들 갖다 전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사실 뭐 신형 인프라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내지는 이제 지하철이라던가 그동안 중국이 갖지 못했던 고속철이라던가 내지는 전력 인프라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전력 인프라 안에서 특히나 특고화 송전 설비, 예를 들어서 이제 UHV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즉 구리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신형 인프라를 갖다가 대거 확대한다는 방침들이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에도 그대로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구리에 대해서 좀 수요가 긍정적인 베팅들이 나와줬고요. 프리미엄 역시도 코데코 측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한국향과 중국향 그리고 유럽향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동결을 했는데, 이 프리미엄의 동결이라 함은 한마디로 그만큼 내년도에 수급이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식의 좀 접근도 가능하겠고, 예. 재고 역시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타이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장의 지금 실물 지표들도 같이 좀 접근을 했었을 때 구리의 가격은 상승이 굉장히 유효하고 내년에도 상승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상승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내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국제 원자재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중국의 대전환이 있으니까 바잉 파워도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도 좀 전에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원자재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내년도의 원자재 시장은 사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모든 원자재들이 다들 해피한 상황은 맞는데 이제 좀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뀐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우선순위.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좀 접근을 했었을 때는 우선순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초 때도 지난 말에도 저희가 말했듯이 귀금속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뭐 비철금속, 농산물 이러한 순위였는데 내년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귀금속보다는 비철금속이 가장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 주도할 거는 당연히 여전히 귀금속,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에너지, 농산물 이러한 식으로 순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우호적이고, 뭐 개별 원자재마다 약간의 수급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은 내년도에 있어서 원자재 시장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적극적인 비중 확대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비철금속을 가장 이제 그 위에 놓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원자재 관련해서 유망한 주식들,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뭐 원자재 관련 주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비철금속 쪽으로 이렇게 이 중심을 두시는 건가요? 어떻게? 좀 더 그쪽으로 제가 좀 이제 비철 쪽으로 아무래도 좀 중심추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예. 내년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수급도 수급이겠거니와 수요의 그로스 자체가 내년도에 공급 그로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식의 접근이 되겠고요. 예. 자, 그럼 비철금속 그 주식 중에서 특히 어떤 거를 지금 토픽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종목을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으시군요. 예. 예.
자, 그다음에 한번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한번 좀 여쭤볼 것 같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유가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전망한 대로 이제 여전히 박스권이지만 박스권의 레벨 자체가 내년에 상단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하단 35불, 상단 55불, 연평균 47불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박스권이 한층 더 레벨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 유가는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방향 유효하다. 다만 저희가 조금 이제 가파른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 게 결과적으로 사우디가 지금 공급 주도권이 2019년과 상황이 다르게 결과적으로 오펙 플러스로 넘어간 특히나 사우디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급의 주도권은 결과적으로 셰일의 기사회생 가능성을 갖다가 견제하는 측면에서 오펙 플러스는 계속 감산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우디의 통제 하에서 유가는 점진적인 상향에 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예, 35불에서 55불 사이의 박스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이 박스권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굳어진 박스권이 35불에서 상단 자체가 45불 근처에도 거의 못 갔었거든요. 예, 예. 근데 내년에는 이러한 박스권 상단이 좀 열릴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셰일 기업들의 신규 유정당 투입 비용 자체가 BEP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신규 유정 같은 경우는 대략 WTI 기준으로 상단이 50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50불 근처까지 와야 미국은 본격적인 증산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 시총 30대 E&P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을 갖다 놓고 보면은 대부분 캐펙스 지출이 3분기까지 계속 둔화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년도로 접근했을 때 사우디도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가파른 상승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게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리비아 이슈가 좀 수요단보다는 어제 새벽 때도 이제 JMMC 회의가 있었는데요. 리비아의 이러한 공급 이슈가 원체 좀 크다 보니까 사우디 측면에서도 감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좀 속도 조절은 계속 한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리비아가 아무래도 10월 말 때쯤에 내전이 좀 종식이 됨으로써 산유량 자체가 기존 20만에서 지금 현재 125만까지 가파르게 회복을 했는데 한 달 사이에요.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오펙 플러스가 기존 계획대로 증산 계획을 실행한다면은 내년에 감산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해서 감산을 내년도 못해도 3개월 내지는 6개월 가량 연장하고 다만 가파른 유가 상승을 용인하지 않게끔 할 것이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이제 유가는 감산 뭐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유가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두 가지 아니면 크게 봐서는 이제 하나인 부분이죠. 그린 에너지 지금 계속해서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셰일 오일 업체들이 지금도 보면 이게 생산 원가보다도 조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같으면 이런 기업들에다가 상당히 많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할 텐데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지금 후보 당선자가 원래서부터 얘기했던 녹색 성장 이 부분들과는 상당히 좀 괴리를 그렇죠. 보이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라는 데 상당히 어려워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상당히 그런데 우선 이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린 에너지를 주창하는 부분들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린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심리도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유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은이나 예. 내지는 이런 팔라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양광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광 하면은 은이랑 태양광이랑 연계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셀을 갖다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게 은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이러한 산업형 수요에 있어서 오히려 좀 유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런 친환경 쪽은 은 가격을 갖다 더 올릴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하신 대로 결국 셰일 기업들의 공급에 대해서 결국에 이게 유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접근을 하셨는데 셰일 기업들 분명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성이 저희는 둔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공급의 쇼크로 쇼티지가 발생할 거로 좀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이유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갖다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결국에는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서 유전 개발을 갖다가 금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셰일 기업들의 수압 파쇄 공법을 갖다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식.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프라인의 증설에 있어서도 환경 오염을 갖다가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 소유 토지 내에서 산유량이 해봤자 전체 미국 산유량에서 14%밖에 안 됩니다. 예.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쇼티지가 난다. 저는 가능성 전면적으로 좀 봤을 때 제한적이라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수압 파쇄 공법에 있어서도 공약상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대선 직전에 바이든 후보가 분명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수압 파쇄 공법을 갖다 전면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 파이프라인 증설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셰일 기업의 성장성을 갖다 좀 더디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바이든이 유가를 갖다 올리고자 하는가? 그건 또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은 미국은 석유만 놓고 보면 석유 제품만 놓고 보면 순수출 국가지만은 원유 순수입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경질유만 생산되는 이러한 산유국이다 보니까 중진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유가가 가파른 유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자국 소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유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공급을 갖다 타이트하게 만든다면은 외부에서의 공급은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오바마의 남자이기 때문에 오바마 시절 때 이란과의 핵 협정을 갖다 했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파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반대로 셰일을 살려주고요. 예. 그런데 이걸 반대로 다시 또 이란과의 핵 협정을 갖다 재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베네수엘라 역시도 관계 개선 같은 통해서 공급을 회복시킨다면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셰일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좀 시차를 두고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든은 결코 바이든이 출범한다 해가지고 유가가 오른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방향성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기사 뭐 미국처럼 큰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모든 그 정책이 바뀌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또 하나 그 여쭤봐야 될 원자재가 금입니다. 기금속.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몇 그 순위 중에서 조금 후순위였던 것 같은데 기금속인데요. 올해에 온스당 2,000달러를 넘기도 했죠. 그리고 2,000달러를 넘으니까 미국에서 3,000달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그거는 굉장히 먼 소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 가격은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내년도에 있어서 원자재 우선순위를 섹터별로 비철, 그다음에 기금속, 그다음에 에너지, 농산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근데 기금속에 대해서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구리보다 약해지는 것이지 오히려 내년도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전망을 했었을 때 상단에 있어서 2,200달러까지 좀 상향을 했었는데 내년도를 좀 접근을 했었을 때는 내년 전체로 접근했었을 때 상단을 굉장히 많이 열어야 된다. 저희는 좀 상단을 2,800까지 열어놨고 연평균을 2,300까지로 해놨거든요. 근데 왜 상단을 이렇게 많이 높여놨느냐? 결과적으로 금 가격의 상단을 높인 이유는 내년 상반기 때 우리가 상고하저의 인플레이션의 슈팅을 갖다가 좀 우려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견인하는 거는 유가거든요. 유가가 인플레이션의 견인 자산인데 유가의 그로스를 갖다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게 디플레이션 상황이지만 내년도로 접근했었을 때는 사실 플러스로 역전. 특히나 3월부터 5월까지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이때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다. 해서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가격의 상단을 갖다 상반기 때 굉장히 열어놓되 하반기 때는 좀 온도차가 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되돌아가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접근했었을 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겠고요. 다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를 놓고 본다면은 기금속에 있어서도 수익률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금 가격이 최대 2,800까지 열어놓으셨고 연평균으로 2,300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이 1,870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지금서부터 따지면 대략 이제
평균 가격까지도 450달러 이 정도 되니까 지금 가격에서 보면 한 20% 이 정도 상승 네.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도 그렇게 높게 열려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금 투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방법론을 잠깐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금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KRX를 통해 가지고 현물 거래도 되지만은 사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또 현물을 갖다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 실물을 갖다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신 이러한 부분들은 세금에 이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더 그걸 갖다 압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좀 유효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금에 있어서 안전자산 수요는 후퇴하지만은 결국엔 인플레이션 해지라든가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자. 인플레이션 해지 내지는 유동성도 2008년대 이후를 갖다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M1을 갖다가 그로스를 제대로 반영도 못 하고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도 금이 좀 약해진 때 은이 강해지는데 은에 있어서는 산업향 수요 특히나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가 커질수록 업스트림 단에서 이 같은 수요들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국면들을 갖다 봤었을 때 올해는 금은동이었지만 내년에는 동, 은, 금 여전히 예. 기금 속에 있어서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 관련한 ETF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금은 동이 아니라 동은 금 이 순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